이번 시간에 우리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교재는 232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원가 배분 과정이고요. 세법상으로는 결산 조정 항목이고 임의상각 제도다라는 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의상각 제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유형 무형 자산이고요. 장기할부 매입 자산이라든가 금융리스 자산, 유유설비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됩니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 건설 중인 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주의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리스 자산에 대한 상각 방법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 자산은 소유권이 우리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전이 안 되어 있지만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리스 이용자, 우리 회사가 자산으로 계상을 하고 감가상각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운용 리스는 리스 회사가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금융리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하는 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금융리스로 회계 처리하는 순간 쉽게 이야기하면 할부금 매달 내는 리스로는 할부금 개념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할부금 개념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혹시 적용하시려고 하면 관련 규정들 잘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계산 요소를 보면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이 나오는데 취득가액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감가상각비에 있어서 내용연수가 중요한데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으로 법인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각률을 정하는 내용연수를 회사에다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들 또는 그러니까 회사별로 너무 달라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 기준 내용연수라고 해서 하나의 내용연수를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그 내용연수 기준으로 해서 상각해라라는 건데, 자, 하나의 내용연수만 정해놓으면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다를 수 있죠. 오래 쓰는 사람, 깨끗하게 잘 쓰는 사람은 오랫동안 사용하지만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용연수 범위를 선택을 그러니까 정해놨습니다. 기준 내용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가감한 범위.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 있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40년입니다. 40년이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25% 계산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30년에서 50년이라고 하는 내용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가 요 사이 범위를 내용연수 범위라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이 40년을 기준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부터 50년 사이 중에 하나를 신고해서 적용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신고해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신고 내용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신고 내용연수는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연수 신고와 관련해서는 취득일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일에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놓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어떻게 될 거냐? 기준 내용연수로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냥 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준 내용연수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용연수는 단축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 내용연수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별표에 가면 별표 5 뭐 이런 쪽에 가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각 호에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별표에 가면 차량 운반구하고 공구는 5년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중에 4년부터 6년 사이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5% 적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차량과 공구는 내용연수를 하나는 5년, 하나는 4년 해도 되느냐라는 건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차량과 공구는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차량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차량이 10대 있는데 A 차량은 5년, B 차량은 4년,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5년 선택했으면 모든 차량 10대 전부 다 5년을 적용한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작성하신 다음에 내용연수 한번 보시면 같은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에는 왜 다를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를 보다 보면 3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3번의 내용이 우리 교재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자, 239페이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별표 5에 1, 2, 3, 4 구분이 나오고요. 여기에 3번 부분 보면 구분 3,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 중에 공장이나 창고나 정거장이나 정류장, 뭐 차고용 건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용연수 몇 년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내용연수 적용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하는 건물들은 기본적인 내용연수보다는 단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현상을 반영해서 공장이나 창고로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에서 20년으로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내용연수 어떻게 돼 있죠? 건물은 20년에서 40년이 일반입니다. 연화조 관련되는 부분, 철근 콘크리트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구조로 그러니까 구분해서 20년, 30년, 20년, 40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절반, 공장이나 창고는 여기에 절반 10년에서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 범위를 각각 8년에서 12년, 15년에서 25년으로 신고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장, 창고 뭐 이런 건물들은 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내용연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30년, 20년, 40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에 경정청구 가능하냐라는 건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자,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했는데 상각 부인액이 나와서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연수 적용하다 보니까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가 달라갖고 오히려 내용연수로 계산하다 보니까 상각 부인액이 안 나오더라, 이런 경우 경정청구하면 되느냐라는 건데, 경정청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용연수가 잘못 적용된 것이 확인된 경정청구 기간 내에 사업연도부터 그러니까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 방법을 재계산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과다하게 송금 불산입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에 우리는 30년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건데, 내용연수 찾아보다 보니까 이 내용연수가 20년짜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20년으로 우리가 상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상각하는 매년 상각비가 30년으로 상각한 것보다는 금액이 크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임부족액이 나옵니다. 시임부족액에 대한 부분은 결산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으로 그냥 인정이 되는 겁니다.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결산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반대의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고라든가 공장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내용연수를 잘 확인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중고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중고자산을 취득하면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지난 중고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기준 내용연수의 50%에서 기준 내용연수 사이에서 신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챙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을 했다라는 겁니다. 신축 건물 같으면 중고자산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던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중고자산이 될 거고, 그러면 건물이 완공된 날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몇 년 흘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단축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오래된 건물, 즉 20년 넘어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40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절반 20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중고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 적용해서 법인 전환 시에 중고자산 등에 대해서도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느냐,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이렇게 전환할 때 적용할 수 있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 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 유형 자산도 수정 내용연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고자산의 기준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양수법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양수법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법인 기준으로 기준 내용연수가 10년인데 예를 들어서 4년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양수법인 입장에서 기준 내용연수가 8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년의 절반 기준이 4년을 충족했기 때문에 4년 이상 지났다라고 하면 4년 충족했기 때문에 중고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양도법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양수법인 기준으로 양도법인이 사용한 이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중고자산 취득 시에 수정 내용연수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건데, 취득할 때마다 신고할 거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자산도 한번 신고하면 같은 자산은 그냥 무조건 중고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내용연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여러 대 구입했을 때 수정 내용연수는 해당 차량 모두 같은 내용연수 적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정액법 아니면 실무적으로는 정률법이고요. 자, 우리가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되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무신고하더라도 정액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요걸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나 다른 회계 프로그램에 감가상각 방법을 등록할 때 보면 프로그램에서는 자동으로 정율법으로 등록되도록 일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착각해서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프로그램 등록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상각 방법은 자산별로 정액, 정률, 생산량 비례법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신고는 다음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 신고 기한입니다. 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첫째 1기 사업연도에 신고하시면 되겠고, 새로 자산을 취득하는 때는 그 취득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을 취득했는데 건물 감가상각 방법에 상각 방법이나 내용연수 신고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취득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신고된 내용 그대로 승계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새로 자산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신고한 적이 없는 새로운 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차가 한 대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차를 샀다. 그러면 그 차 산 과세 연도에 신고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범위에 계산하는 부분, 요거는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세무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회사 계상 상각비하고 상각 범위액하고 비교해서 상각 부인액이 나오게 되는데, 상각 부인액은 송금 불산입 유보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시인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소멸하지만 전기 부인액과 비교해서 송금 추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년도에 상각 부인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하고 비교해서 당해 연도에 송금 추인해 줍니다. 송금 추인해 주는데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상각 부인액을 시인 부족액 발생 연도에 송금 추인하지 않고 차기 이후 2월 공제 가능하냐라는 부분인데, 요거 2월에서 송금 추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연도에 넘어가서 해도 되느냐? 그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송금 추인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송금 추인이 제대로 되려면 상각 부인액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라고 하는 부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가 면제받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계상하거나 송금에 산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 의제가 일어나면 감가상각 의제는 이제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면 무조건 감가상각비는 법에 정한 금액만큼 계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신고 조정으로도 세무 조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강제상각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라고 하는 부분은 세액 면제나 감면 쪽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세액 공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됩니다. 자, 이 부분 잘 챙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 적용할 때 의제를 적용하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반영하기 전에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각 사업연도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감가상각비 상당액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 송금 산입 딱 하면 그러니까 결산 조정에 반영을 딱 하면 어떻게 되죠?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결손이 나오죠. 결손이 나오면 세액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이대로 신고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1,000만 원 나옵니다. 여기에 세율 10% 100만 원 나와요. 감면 20% 있다라고 가정해서 감면 20만 원 적용하면 세액을 적용해서 80만 원 세금 낼게요라고 하고 있는데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돼 버리죠. 송금 산입 1,500만 원을 딱 적용을 합니다. 송금 산입 1,500만 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마이너스가 돼 버려요. 그러면 감면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다시 우리는 신고 조정했던 부분이 사라지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라지면 신고 조정이 안 되면 다시 이 사태가 오게 되고 이 사태가 오면 다시 송금 산입이 들어가야 되고 송금 산입 처리하면 또 마이너스가 된다. 이 경우는 계속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게 됩니다. 그러면 신고가 안 끝난다라는 거죠. 세법은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1회 계산으로 끝납니다. 1회 계산으로 끝난다는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는데 송금 산입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결손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송금 산입하고 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예규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감가상각 의제 규정 적용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상각 범위액이 되도록 송금 산입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 이거 원칙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동송금 산입에 따라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다.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송금 산입하고 그냥 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결손이 발생해도 적용하는 거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 적용하여 경정 청구가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규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그 세무조정을 놓쳤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경정 청구해야 되느냐? 경정 청구해도 됩니다. 경정 청구하면 바로 환급이 나옵니다. 자, 적시상각 의제에 대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과 취득가액으로 바로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계상한 경우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600만 원 미만일 때 바로 비용 처리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금액. 자, 건물에 어떤 시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건물 장부가액의 5%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년 미만 주기적인 수선비, 이 부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세 가지 규정 잘 한번 챙겨보시고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인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으로 전화기나 개인용 컴퓨터, 태블릿 PC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금액에 상관없이 바로바로 비용 처리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금형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형 취득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공구 가로 열고 금형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금형 포함해서 적시상각 의제로 비용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삭제됐다라는 거죠. 언제?
2020년 2월 11일 날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금형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셔야 됩니다.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셔야 되는 거고, 감가상각 통해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그 금형에 대한 부분은 투자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라든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의 개체 등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비만 기록 금액인 1,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산 설비의 일부 폐기한 경우, 사업의 폐지,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런 경우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폐지로 인해서 사업장 이전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원래 이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다 인정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에 새롭게 도입이 된 배경은 개인사업자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법인도 되느냐라는 건데, 법인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왜 당연히 되는 거냐? 법인은 순자산이 감소하면 무조건 송금으로 적용이 되도록 돼 있죠. 소득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이 아닙니다. 소득 원천설이고, 소득세법에서는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법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송금 또는 입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속 질문을 하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식, 환경미화용, 소액미술품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0만 원 이하일 때, 취득했을 때 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이하일 때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감가상각비 세무조정하고 나면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합계표 작성하시고 나면 재무상태표 가액이라고 해서 기말 현재 감가상각 누계 미상각 잔액 금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들이 우리 재무상태표에 있는 숫자하고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양도자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하셔갖고 맞는지 체크해서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가상각비가 이중 계상됐거나 과다 계상됐거나 과소 계상됐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들어가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쪽에 가면 맨 끝에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메뉴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장부가액,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금액 해서 내용에 차이가 있다라는 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원인을 다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차량 운반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죠? 장부가액과 고정자산 금액이 다 일치한다라고 나오죠. 그죠? 상각비까지도 다 일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 경우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나 제대로 다 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딱딱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해서 차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그러니까 기능을 신설했다라는 거죠. 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 회사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차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관리를 잘 해오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